어, 오늘의 강의의 이름은 제목은 저산소증과 비만, 당뇨입니다. 이 강의는 산소의 시각으로 비만과 당뇨를 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비만, 당뇨는 모두 포도당 대사가 잘못돼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포도당은 휘발유와 마찬가지로 연료의 역할을 합니다. 즉 포도당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에너지가 우리 인체의 생리 활동을 서포팅하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자동차가 산소를 충분히 얻지 못할 때 어떻게 될 건지. 힘이 없겠죠. 그래서 포도당 대사를 연구하면서 산소란 요소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한심한 일이 되겠죠. 그러나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황당한 현실은 이 세상에 어느 의사도 심지어 의학 연구 분야의 연구인원 중에서도 저산소증과 비만, 당뇨를 연관시키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치료 방법 중에서는 산소라는 개념을 아예 무시해버리고 있습니다. 모든 의사들은 인슐린 저항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비만과 당뇨를 해석하지만 이 인슐린 저항이라는 개념은 단지 이론적으로만 쓰이지 치료에는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좀 느낌이 오지요? 인슐린 저항이라는 개념 자체도 황당한 개념입니다. 저희 오늘 이 강의에서는 인슐린 저항이라는 개념을 아예 고려하지 않고 비만과 당뇨를 단지 산소의 시각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산소증일 때 포도당 대사는 꼭 차질이 생겨야 합니다. 그래야 도리에 맞는 거죠. 그러면 어떤 차질이 생길까요? 지금까지 의학에서는 이런 물음을 공식적으로 제출한 적 없고 또 이쪽 방향으로 깊은 연구가 없습니다. 모든 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혈당의 대사는 인슐린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슐린의 역할은 세포를 도와서 포도당을 쉽게 흡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인슐린 수준이 높을수록 포도당을 빨리 흡수합니다. 포도당이 세포들에게 흡수되면 혈액 속의 포도당이 막 적어지겠죠. 그래서 혈당이 내립니다. 그래서 인슐린은 인체에서 혈당을 내리는 유일한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비만과 당뇨의 연구는 인슐린을 피할 수 없습니다. 췌장에, 여기 췌장입니다. 췌장에 B세포라고 하는 세포가 있는데 이 B세포가 인슐린을 만들고 분비합니다. 산소와 인슐린 사이의 관계에 관련되는 자료가 많지는 않는데 제가 두 자료를 찾아서 그 두 자료의 정보를 묶어서 이 그래프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이게 수평선 보이죠? 이 수평선은 산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체가 얻을 수 있는 산소의 량. 이쪽으로 갈수록 산소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오면은 1인데 1을 무엇을 표시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사는 이 평원지대에서 얻을 수 있는 산소의 량. 그러면 정상적인 산소의 량으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올수록 산소는 적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면은 여기 정상량보다 60% 적어요. 60%. 그러니까 이 정상량보다 40% 밖에 되지 않아요. 결국은 60% 적습니다. 그리고 이 수직선은 우리 인체가 가지고 있는 인슐린의 수준을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예를 들어서 이 점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정상적인 산소의 량을 얻었을 때 우리 인체 그 점입니다. 그러면 그와 대응되는 인슐린의 량은 얼마인가 하면은 여기 우로 수직선 딱 그어가지고 그러면 이 곡선하고 이렇게 교차됩니다. 그 교차점이 바로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높이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만큼 높이가 우리 신체에서 가지고 있을 인슐린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산소를 정상적으로 받을 때 우리 인슐린의 양이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오면은 산소가 적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한 이쪽으로 한 20% 왔습니다. 적어졌습니다. 산소가 우리 정상보다. 그러면은 20% 우회로 수직선 그어가지고 그러면 그때 인슐린 수준은 여기까지 옵니다. 어쨌든 여기로 올수록 우리 신체에서 생기는 인슐린 수준은 더 많아집니다. 여기 와서 꼭대기 돼가지고 여기 와서 내림세를 가지는데 어쨌든 여기 한 40% 산소의 량이 정상 수준의 40%까지 올 때까지 그 인슐린의 양은 항상 이쪽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은 평원지대에서 살던 사람이 3,500m 높은 고산지대에 갔습니다. 거기 가서 인슐린 수준을 측정했는데 그 3,500m라면은 그 산소가 정상 수준보다 한 35% 적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여기까지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어가지고 대충 한 인슐린 수준이 이만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은 만약에 우리의 신체가 산소를 정상보다 35% 적게 받으면은 그 인슐린이 이만큼 생겨요. 더 많이 생겨요. 그 차이가 얼마예요? 격차가 얼마예요? 이거는 정상 수준의 인슐린. 이것은 이만큼인데 격차가 이만큼 차납니다. 많이 차나죠. 배로 차납니다. 그렇지만은 재미난 점은 고산지대에 사는 원주민들의 인슐린 수준은 역시 3,500m 높이이지만 그들의 인슐린 수준은 이만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원지대에 사는 사람보다 약간 많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고산지대에 계속 사는 주민들은 고산의 환경에 적응돼 가지고 희박한 공기로부터 많은 산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산소를 많이 얻었기에 인슐린도 적습니다. 그래서 만약 신체가 정상량보다 한 60% 적은 산소를 얻는다면은 방금 또 그림에서 끝까지예요. 그러면 대체로 해발 한 7,000m 이상의 고산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가면은 생명마저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경우를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간단히 말한다면은 산소량이 적어지면 또는 우리의 신체가 저산소증이면 인슐린 수준은 오른다. 이 결론 아주 중요합니다. 저산소증이면은 우리는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한다. 우리 인슐린 수준이 올라간다. 저산소증일 때 매개의 세포가 분비하는 인슐린의 양은 오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우리의 신체는 더 높은 인슐린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더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산소가 많을수록 많은 에너지를 만드는데 필요한 포도당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은 포도당이 많이 필요하지 않으면은 인슐린도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소를 많이 받을수록 필요한 인슐린도 적습니다. 반대로 산소가 적을수록 포도당이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슐린도 더 많이 필요한다. 그래서 저산소증이면은 인슐린의 수준이 올라간다. 이 결론 아주 중요합니다. 뒤에 가서 우리 비만을 말할 때, 설명할 때 쓰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방금 고산 주민들은 산소가 희박한 고산 환경에 적응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응되었을까요? 구체적으로는 뭔가 하면 적혈구의 수량이 훨씬 많고 그러면은 당연히 신체가 쉽게 많은 산소를 얻는 데 도움이 되겠죠. 적혈구 수량이 많으니까. 그리고 중국 티베트 주민들의 음식 습관을 보면은 매일마다 차를 절대 떠날 수 없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차를 마십니다. 차는 다양한 항산화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적혈구 변형성에 좋습니다. 그래서 적혈구 변형성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저희 제1강 병원에서 무시되고 있는 적혈구의 약점들을 시청하세요. 고산 주민들의 이런 특징을 보아서도 인슐린을 통제하고
당뇨와 비만을 다스리는데 산소의 중요성이 엿보이지 않습니까? 이상 결론을 가지고 먼저 비만의 경우를 봅시다. 비만한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많이 먹지만 쉽게 배가 고프고 잠이 많고 혈압이 높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만한 분들의 혈액의 인슐린 수준이 정상 수준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 점은 비만증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잘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방금 얻은 결론은 저산소증일 때 인슐린 수준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만한 사람들은 혹시 저산소증에 빠져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갑니다. 비만한 사람들은 평소에 잠이 많은 것을 보면 신체에 산소가 부족함을 직관적으로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런 단서가 보입니다. 비만한 사람들은 저산소증이 심하고 그래서 인슐린 수준이 아주 높다. 그리고 저의 연구에 따르면 인슐린 수준이 계속 높은 치를 유지하면 꼭 비만이 형성됩니다. 인슐린 수준이 높으면 대부분 혈당이 지방세포에게 흡수되는데 그것이 바로 비만을 조성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 지방세포의 표면에 대량의 인슐린 수용체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인슐린의 역할은 세포들을 도와 포도당을 쉽게 흡수하도록 도와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인슐린이 제 노릇을 하려면 반드시 먼저 지방세포의 표면에 있는 인슐린 수용체와 결합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 그림 보세요. 여기서 이것은 지방세포라고 봅시다. 또는 뭐 아무 세포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런 게요. 이런 것을 인슐린을 대표합니다. 그리고 이게 세포막 아닙니까? 이 세포막에 빨간 점이 몇 개 보이죠? 이 빨간 점. 이 빨간 점이 바로 인슐린 수용체입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혈액을 따라서 막 우리 신체의 구석구석에 가서 세포들에게 많이 세포들 근처에 접근합니다. 접근한 다음에 이 세포막에 있는 이 수용체와 만나면은 서로 결합합니다. 이 결합하면은 이 포도당들이 쉽게 이 세포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인슐린이 많을수록 세포의 수용체와 결합할 기회가 많아요. 그러면은 결합할 기회가 많으면은 이 세포가 포도당을 많이 흡수할 가능성도 커요. 그리고 또 동시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 인슐린 수용체가 많을수록 이 인슐린과 결합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러면은 역시 포도당을 많이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논리입니다. 기본적인 물리학이에요. 그리고 다른 종류의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도리였어요. 뭐 인슐린과 인슐린 수용체가 필요합니다. 인슐린이 역할을 한다면은. 그리고 간 세포를 빼면은 지방 세포의 표면에 분포된 인슐린 수용체의 수량이 다른 종류의 세포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슐린 수준이 높으면 지방 세포는 다른 종류의 세포보다 더 많은 포도당을 더 빨리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방세포의 표면에 인슐린 수용체가 다른 세포보다 훨씬 많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비만증 환자들의 인슐린 수준이 높은 원인은 저산소증이라고 하였습니다. 앞에서. 그래서 산소가 충분할 때 포도당은 철저하게 산화되어 물과 이산화탄소로 됩니다. 그러나 비만인의 경우 또는 저산소증일 때 세포들은 특히 근육세포 같은 경우 대량의 포도당이 물과 이산화탄소로 변화하는 게 아니라 왜?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때는 포도당이 유산, 무슨 피르부산 등 같은 대사 중간체로 되어서 세포에게 머물러 있는데요. 이럴 때는 세포 내의 점착성이 오릅니다.
무엇이 점착성인가 하면은 쉽게 말한다면은 세포액이 찐득찐득해진단 말입니다. 이때 혈액 속의 포도당이 세포 내로 들어가는 속도가 느려지기에 포도당의 흡수가 역시 느려집니다. 이런 현상을 의학상 인슐린 저항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세포액이 찐득찐득해져서 생기는 기본적인 물리 현상에 불과하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이라는 개념을 사정없이 저버려야 합니다. 이 점에서 지방세포는 근육세포와 많이 다른 경우입니다. 지방세포는 흡수한 포도당을 지방으로 만들어서 저장하기에 지방세포 내의 세포액은 항상 별로 찐득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러니 인슐린 수준이 높으면은 포도당이 지방세포 속으로 들어오는 속도는 계속 근육세포보다 훨씬 빠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간세포의 표면에 분포된 인슐린 수용체의 수량은 지방세포보다 약간 더 많습니다. 그러나 인슐린 수준이 높아도 간세포는 많은 포도당을 얻지 못합니다. 이 그림 보세요. 이것은 간장조직, 간세포를 봅니다. 그리고 지방조직, 근육조직, 뇌. 이 네 조직이 사실 포도당을 흡수하는 주요한 조직들입니다. 이 네 조직들은 이 빨간 혈관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으면은 밥에 있는 포도당이 주로 간장 조직에 흡수돼 가지고 저장돼 놉니다. 여기서 간장 조직은 자동차로 비교한다면은 기름 탱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고 그 밥에는 포도당입니다. 그 포도당이 주로는 간장 조직이 흡수해서 저장해 놓습니다. 저장해서 뭘 하요? 저장해서 이 혈액에 포도당이 적어지면은 조금씩 혈액으로 투입합니다. 이것은 마치 자동차의 기름 탱크가 그 엔진이 기름을 태울 때 얼마 태우면 그 태우는 양만큼 기름 탱크가 그 기름을 보충하는 거나 같은 도리예요. 그래서 간장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이 지방 조직, 뇌, 근육 조직 등이 이렇게 흡수해 가면은 혈액 속에 포도당이 적어서 혈당이 약간 내릴 텐데 그럴 때면은 간장 조직은 이 혈액으로 포도당을 투입합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점은 인슐린 수준이 엄청 높을 때 지방 조직은 포도당을 막 빠른 속도로 막 흡수합니다. 그러면은 이쪽 혈당이 빨리 내려가겠죠. 빨리 내려가면은 간장도 빨리 포도당을 혈액 속으로 투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간장이 저장해 놓은 포도당이 바닥이 생겨요. 그리고 간장이 혈액으로 투입한 포도당은 주로 지방 조직 또는 지방세포가 다 흡수해 갑니다. 그리고 간장이 저장된 포도당이 바닥 나왔지만은 이 지방 조직은 계속 포도당을 흡수합니다. 결국은 저혈당이 생기는데 저혈당이 생길 때는 막 뇌가 계속 감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아주 심한 허기증이 납니다. 결국 보세요. 인슐린 수준이 너무 높을 때 우리가 먹은 밥은 포도당인데 그 포도당이 처음에는 간장 조직에 저장해 놓았지만 인슐린 수준이 너무 높으면은 이 포도당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지방 조직으로 이렇게 막 이사 가다시피 이쪽으로 다 옵니다. 그래서 지방 조직은 과량의 이런 포도당을 흡수해 가지고 그 포도당을 지방으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그 지방을 그 지방세포에다가 쌓아 넣어요. 많이 쌓아지면 그게 바로 비만이거든요. 그리고 간장이 저장해 놓은 포도당이 바닥에 나서 혈액에 다시 포도당을 공급하지 못할 때는 저혈당이 생기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느껴지는 아주 심한 허기증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만한 사람들이 뭐 계속 먹지만은 짧은 시간에 계속 허기증이 오는 원인입니다. 그리고 첨부로 말씀드릴 것은 간장 조직이 혈액으로 포도당을 투입할 때
호르몬, 한 종류의 호르몬이 필요합니다. 그 호르몬이 글루케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글루케곤도 역시 저산소증일 때 글루케곤의 수준이 역시 높습니다. 방금 설명해 드렸다시피 인슐린 수준이 높으면 꼭 비만이 형성됩니다. 그렇기에 인슐린 수준을 영향주는 모든 요소는 비만의 형성에 영향을 끼칩니다. 저산소증 외에 인슐린 수준을 영향주는 또 다른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는 소장, 특히 십이지당, 공장, 췌장에서 인크레틴이란 호르몬들을 분비하는데 이 인크레틴은 혈액에 따라서 췌장에 가서 B세포막에 붙으면 인슐린의 분비를 자극하여서 인슐린 수준을 높게 합니다. 그런데 이 인크레틴의 분비를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는 지금 아무도 모릅니다. 서방 나라에서 위장 바이패스라는 수술을 해서 체중을 절감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체중 관리에 효과는 좋지만 부작용도 많습니다. 그 수술은 위를 부분적으로 잘라버리고 십이지장과 공장을 넘어서 그 뒷부분의 소장과 그 뒷부분의 소장을 위와 직접 연결시키는 수술입니다. 유일한 수술이죠. 의학적으로 이런 수술이 체중 관리에 유효한 원인에 대한 해석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렇게 하면 소장의 흡수가 많이 줄어들기에 체중 관리가 이루어진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생각입니다. 이 수술은 사실 인슐린 수준을 내려서 체중 관리 효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수술은 십이지장과 공장을 막 제거한 것이랑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되면은 십이지장과 공장에서 분비하던 인크레틴이 혈액에 함유되는 일이 다시는 없어지겠죠. 그러면은 혈액에 인크레틴이 적어져서 인슐린 수준이 내려가고 인슐린 수준이 내려가면은 당연히 체중이 내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술은 막 의도적으로 인크레틴의 분비를 내려서 간접적으로 인슐린 수준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은 현실적으로 인슐린 수준을 내려서 체중 관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슐린 수준이 역시 체중 관리에 성공할 수 있었던 관건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 인슐린 수준이 높으면은 꼭 짧은 시간 내에 저혈당 현상이 나타나기에 허기증이 찾아오고 그러면은 많이 먹어야 하는데 결국은 비만으로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장 바이패스 수술이 만약 인슐린 수준을 낮추지 못했다면은 체중 관리가 안 됩니다. 인크레틴이 인슐린을 높이는 특점을 이용한다면은 사실 위에 얘기했던 위장 바이패스 수술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이렇습니다. 인크레틴은 소장의 K세포와 L세포에서 분비되는데 이 두 가지 세포를 찾아내서 적당한 수량을 멸살시키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소장에서 인크레틴이란 호르몬을 적게 분비하기에 인슐린도 낮아집니다. 이게 훨씬 지혜롭고 안정성도 많이 좋은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제가 지난 10년 동안 비만과 당뇨 문제를 연구해 오면서 생각해낸 것인데 외과 의사들이 이 방향으로 연구해 나간다면 큰 성취를 거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인슐린 수준을 영향주는 요소는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인데요. 이는 인슐린 수준을 내려줍니다. 콩팥 위에 붙어있는 부신에서 만들어서 분비합니다. 인슐린 수준을 내려주기 때문에 에피네프린 수준이 높을수록 비만 관리에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에피네프린은 사람들이 긴장할 때, 무서워할 때, 막 위급할 때 그의 수준이 오릅니다. 그러면은
비만한 사람들의 상태를 상기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만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인상은 무엇이겠죠? 막 항상 속이 넓고 태평무사한 상태입니다. 그런 긴장감, 위태로울 때 막 경계심 같은 게 쉽게 보이지 않죠. 그래서 그들은 에피네프린 수준이 높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인슐린 수준이 당연히 높고 인슐린 수준이 높으면 비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황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황에서 뽑은 액기스의 이름이 에피드린이라고 하는데 이 에피드린은 에피네프린과 비슷한 생리적 역할을 합니다.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하나는 에피드린, 하나는 에피네프린. 둘 다 역시 인슐린 수준을 내려줍니다. 그러기에 체중 관리에 잘 도움됩니다. 몇십 년 전에 미국에서 이 마황 액기스 제품이 한동안 막 열풍을 일으켰는데 뒤에 가서 판매 금지되었습니다. 원인은 오래 먹으면 인이 막힙니다. 마황은 경미한 마약입니다. 마황 액기스의 또 다른 단점이라면은 바로 먹을 때만 효과가 좋고 약을 떼면은 또 비만이 찾아옵니다. 총결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적당한 인슐린 수준을 가져야 건강한 체중이 가능한데 그러려면은 첫째로 항상 좋은 혈액을 유지하여서 신체가 충분한 산소를 누리게 해야 하고 둘째로 어느 정도의 긴장감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그러면 에피네프린 수준이 좀 높겠죠. 셋째로 소장의 인크레틴의 분비가 너무 많으면 안 되는데 이 호르몬의 통제는 지금까지 별로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 두 개에 많이 신경을 써야 합니다. 비만은 이상으로 매듭을 짓고 다음은 당뇨로 들어갑니다. 당뇨에 관심을 가진 분들은 지금 의학적으로 당뇨의 유형을 1형과 2형으로 나누는지 잘 아시지요? 두 유형의 차별점은 인슐린 주사가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10년 동안 유심히 살펴본 정황을 보면은 당뇨의 유형을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게 과학적이지 못합니다. 저희 주장은 당뇨를 혈액성 저산소성 당뇨, 에피네프린 과잉성 당뇨, 그리고 연소자형 당뇨병으로 나누는 게 더 과학적인 것 같습니다. 연소자형 당뇨병의 원인은 자기 면역적 질환으로 인정되어 있는데 소위 1형 당뇨이고 여기서 토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앞의 두 가지 유형을 차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혈액성 저산소성 당뇨. 이런 유형의 당뇨의 특징은 비만이 앞섭니다. 그리고 당뇨가 형성된 다음에도 오랫동안 비만은 계속됩니다. 그러나 이런 유형의 당뇨일 경우 췌장의 B세포는 계속 죽어갑니다. B세포가 인슐린을 만든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B세포가 죽어가면은 인슐린 수준은 계속 내림세를 가집니다. 내림세를 가지지만 그 총 수준은 내림세를 가지지만 매개의 B세포는 역시 많은 인슐린을 만들어내기에 이런 유형의 당뇨 환자들은 우리 건강인들보다는 인슐린 수준이 오랜 시간 동안 높은 치를 유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비만은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비만하는 속도는 점점 느려집니다. 그러나 어느 한 시점에서 살아남은 B세포가 너무 적을 때 인슐린 수준이 우리 건강인보다 낮아집니다. 그때 되면은 체중도 내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유형의 대부분 환자들은 고혈압도 동반해서 나타납니다. 비만이 형성되려면 반드시 인슐린 수준이 계속 높은 치를 유지해야 한다고 앞에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소장에서 분비하는 인크레틴을 고려하지 않을 땐 높은 인슐린 수준을 달성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갖추면 됩니다. 즉 첫째로 혈액이 좋지 않아서 저산소증을 조성하고
그러면은 인슐린 수준이 오르게 됩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둘째로 에피네프린 수준은 낮아야 합니다. 에피네프린은 인슐린 수준을 낮춰주기에 에피네프린 수준이 높으면은 인슐린 수준은 높을 수가 없고 비만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에피네프린이 높을 때의 특징은 항상 막 성질이 급하고 긴장감을 가지고 막 초조해서 한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은 비만이 아니라 막 너무 말라서 탈이 됩니다. 피가 좋지 않은 분들은 온몸이 저산소증에 빠지고 인슐린 수준이 높은 치를 유지하면서 비만이 형성됩니다. 그런데 저산소증은 또 B세포의 사망을 유발합니다. 저산소증이 계속되면은 B세포가 계속 죽어가는데 살아남은 수량이 점점 적어집니다. 이때 비록 하나하나의 B세포는 역시 많은 수량의 인슐린을 만들지만은 이 살아남은 B세포의 수량이 적기 때문에 인슐린의 총량은 계속 내림세를 가지게 됩니다. 저산소증일 때는 글루케곤의 수준도 높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글루케곤은 간장에 저장된 포도당을 계속 풀어서 혈액 속으로 투입하게 합니다. 혈당을 올린다는 소리입니다. 인슐린과 딱 반대 작용입니다. 만약 이 포도당을 혈액 속에 투입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인슐린이 감당하지 못할 때는 당뇨가 형성됩니다. 글루케곤은 췌장에 있는 A세포가 만드는데 A세포는 저산소증 하에서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슐린을 만드는 B세포는 저산소증 하에서 막 계속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산소증이 계속 유지되면은 A세포의 수량은 막 줄어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루케곤은 계속 높은 치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B세포는 막 계속 사망하기에 인슐린 수준도 이렇게 내림세를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산소증이 오래되면은 당뇨는 꼭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당뇨의 초기에 당뇨 환자의 인슐린 수준은 역시 건강인보다 높습니다. 단지 간장에서 혈액으로 투입하는 포도당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인슐린이 감당 못하여 당뇨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인슐린 수준이 건강인보다 높기 때문에 당뇨가 생기도 비만은 계속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B세포가 너무 많이 죽어가면 인슐린 수준이 건강인보다 낮게 되고 체중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보시다시피 비만의 원인은 저산소증이고 이런 유형의 당뇨는 저산소증 때문에 B세포가 너무 많이 죽어가기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약 B세포가 대량으로 죽지 않으면 비만만 보이고 당뇨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 비만과 당뇨는 똑같은 원인을 공유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산소증입니다. 저산소증은 또 고혈압을 조성합니다. 도리는 간단합니다. 피가 나쁘면 많은 양의 혈액을 동원해야 우리 신체의 산소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데 그러려면은 심장의 작동을 강화하여 심장 박출량을 올려야 하는데 그러면은 고혈압이 형성됩니다. 그러고 보면 고혈압의 원인도 저산소증이지 비만과는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들으시니 지금 의학의 주장과 많이 다르죠. 지금 의사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비만은 당뇨, 고혈압, 그리고 많은 만성병의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정확한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만한 사람들은 거의 모두 피가 안 좋아서 저산소증에 빠져 있고 저산소증은 고혈압을 형성하고 시간이 오래되면 당뇨를 형성한다. 그리고 저산소증은 다양한 만성병을 일으킵니다. 결국 비만, 고혈압,
당뇨, 그리고 많은 만성병은 모두 저산소증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의학 주장은 병을 고치지 못하는 주장이고, 이것은 지난 몇십 년 동안 증명되었습니다. 지금 의학이 가지고 있는 주장 가지고는 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저의 주장은 지난 10년 동안 혈액요법으로 많은 만성병, 현대병이 고쳐지는 현상을 보고 제가 왜서 피가 좋아지면 이런 병들이 고쳐질 수 있을까를 따지면서 이렇게 저희 이런 주장을 개괄해낸 것입니다. 혈액요법이란 적혈구에 좋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신체로 하여금 항상 넘치는 산소를 누리게 해서 건강을 잘 유지하고 또는 만성병이 제절로 나아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혈액성 저산소성 유형의 당뇨를 치료하려면 당연히 혈액의 품성을 전반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1강 병원에서 무시하고 있는 적혈구의 약점들을 시청하세요. 일단 혈액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어서 신체의 산소 이용이 쉬워지면은 뇌가 맑아지고 몸에 힘이 생길 뿐만 아니라 인슐린과 글루케곤도 내려옵니다. 글루케곤은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가 좋아짐으로써 이 호르몬의 수준이 내리면 혈액으로 투입되는 포도당이 적어지기에 낮은 수준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을 다스릴 수 있게 되고 혈당은 내림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당뇨의 역사가 너무 긴 경우는 B세포가 너무 많이 죽어버려서 인슐린을 너무 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글루케곤의 수준이 많이 내려 혈액으로 투입되는 포도당이 적다 할지라도 혈당 수준이 당뇨의 표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혈액의 최우수 상태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B세포의 재생을 기대해야 합니다. 의학 보도에 따르면 B세포 재생을 관찰한 뇌가 있다고 합니다. 혈액성 저산소성 당뇨는 이상까지 설명 마치고 다음은 에피네프린 과잉성 당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유형 당뇨의 특징은 방금 설명해 드린 혈액성 저산소성 당뇨와 많이 다릅니다. 이런 유형의 당뇨는 형성되는 첫날부터 체중이 내림세를 가지고 성질이 급하고 대부분 혈압이 정상이며 식욕이 작고 잠을 잘 이루지 못합니다. 에피네프린은 호르몬이기도 하고 신경 전달 물질이기도 합니다. 생리적 역할은 그야말로 다양합니다. 맥박을 빠르게 하고 주변 혈관을 수축하게 해서 혈액을 뇌로 몰고 긴장감을 올리고 간장의 신진대사를 자극하고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에피네프린이 당뇨에 관해서 아래의 몇 가지 역할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역할, 인슐린 수준을 낮춘다. 그 결과 혈당이 잘 내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역할, 글루케곤의 수준을 높여주는데 글루케곤은 간장에 저장되어 있는 포도당을 혈액으로 풀게 하여 혈당을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역할, 지방세포에 저장되어 있는 지방을 분해해서 혈액 속으로 투입하는 것을 자극합니다. 혈액에 투입된 지방은 포도당을 대체하여서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기에 포도당의 이용 속도를 느리게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혈당을 올립니다. 네 번째 역할, 적혈구의 변형성을 강력히 올려서 세포들이 보다 쉽게 산소를 이용할 수 있게 돕는다. 그러면은 산소의 이용이 좋아지는데 그럴 때는 B세포는 인슐린을 적게 분비합니다. 이 이상 네 가지 역할은 모두 혈당을 높이게 합니다. 그러기에 에피네프린이 너무 높으면 꼭 혈당이 올라 당뇨를 형성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에피네프린 과잉성 당뇨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에피네프린은 인슐린 수준을 낮추어 주기에 체중이 내릴 것이고, 그리고 에피네프린이 넘칠 때는 성질이 급하고 초조하며 또 간장의 활동이 강화되는데 불면을 초래합니다. 에피네프린은
저혈구의 변형성을 올려주기에 신체가 쉽게 산소를 이용할 수 있어 보통 혈압은 정상입니다. 이런 유형의 당뇨 말입니다. 혈압은 정상입니다. 보통. 그리고 에피네프린 과잉성 당뇨는 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첫 번째 경우는 이미 의학상 많이 인정된 유형인데 크롬 친화 세포 종이라고 합니다. 에피네프린은 콩팥 위에 위치한 부신의 수질에 속하는 크롬 친화 세포에서 만들고 분비합니다. 관계가 좀 복잡하죠. 많이 기억할 필요 없고 다만 크롬 친화 세포라고 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세포가 종양이 생기면은 에피네프린은 막 넘치게 만들어집니다. 그 결과 당뇨가 형성됩니다. 이런 경우는 수술로 해결해야 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아직 의학상 공식적인 인정이 없는데 제가 판단하기는 부신의 미소순환 또는 우리 뇌의 시상하부와 관련되는 어느 부위의 미소순환에 차질이 생겨 에피네프린이 넘쳐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시상하부는 신경을 통해 직접 부신을 통제함으로써 에피네프린의 분비에 영향을 줍니다. 보통 정신적 충격을 받아서 순간적으로 이런 병에 걸릴 수 있는데 이때는 시상하부 쪽의 미소순환 장애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경적 충격을 받는다는 말은 뇌신경의 산소 소모가 순간적으로 급격히 오른다는 말인데 이때는 미소순환 장애가 쉽게 이루어집니다. 미소순환 장애의 형성에 관한 더 상세한 내용은 제2강 저산소증과 미소순환 장애를 시청하세요. 또 다른 경우는 신체가 너무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버티던가 이런 병에 걸릴 수 있는데 이때는 부신 쪽에 미소순환 장애가 생긴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상 두 가지 경우의 치료는 당연히 미소순환 장애를 다스려야 하겠죠. 그러려면 전반적으로 저혈구를 바로 잡아야 하는데 저혈구를 바로 잡는 방법은 역시 제1강 병원에서 무시되고 있는 저혈구의 약점들을 시정하세요. 그리고 혈관을 넓히는 약을 보충수단으로 써야 합니다. 은행잎 액기스 또는 아르기닌제가 있는데 그리고 이런 병의 회복 초기 혈당이 오히려 더 많이 오르는 현상이 생기는데요. 이것이 바로 호전 반응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럴 때는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것은 만약 메스껍고 혈압이 내리고 하는 반응이 오면은 혈관을 넓히는 약을 즉시 멈춰야 합니다. 이런 병은 인슐린 수준이 절대로 낮은 게 제일 큰 특징이기에 인슐린 주사를 맞으면서 치료해야 합니다. 인슐린 수준이 낮은 원인은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B세포가 에피네프린의 억제를 받아서 인슐린을 적게 분비합니다. 그러나 B세포들은 잘 살아 있습니다. 이 점만은 좋은 일이에요. 좀 우습지요. 인슐린 수준이 절대 낮은 에피네프린 과잉성 당뇨 환자들은 B세포가 고스란히 살아있고 인슐린이 넘치는 비만 그리고 혈액성 저산소성 당뇨는 B세포가 많이 죽어만 갑니다. 당뇨는 이상으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제가 오늘 혈액이 좋아 세포들이 쉽게 산소를 얻으면 보통 혈압이 높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반대로 피가 좋지 않으면 쉽게 혈압이 오르게 됩니다. 혈압이 높으면 당연히 심장의 부담이 오르는 게 동반됩니다. 그러면 다음의 강의는 저산소증과 심장병, 고혈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